예, 오늘 또 두 번째 시간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 프린트 14페이지까지 봐야 되니까 빨리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또 보시면은 대충 다 알 수 있을 겁니다. 기출 문제는 거의 다 외워놓으시고요. 114조 1항 현명주의인데 본인에게 효과를 기소시키는 의사를 말하고 본인의 이익을 위한 의사는 아니다. 그래서 대리인이 현명을 하되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죠. 대리권 남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현명은 있는 겁니다. 현명이 있는 것이고 다만 그것을 무효화시키는 게 바로 비진입표시 유추적 경솔이다 이런 말이고요. 그러니까 현명의 본질은 의사표시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의사 통지설이 아니라 의사표시. 본문 단서에서 대리인이 현명하지 않은 경우 대리의사의 전부를 불문하고 자기를 위한 행위로 보므로 대리인은 착오를 이유해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가 없다. 115조 본문하고 단서 얘기 가운데서 대리인 자신을 위한 행위로 본다. 대리인이 그 현명 안 했으니까 대리인이 알리라는 거거든요. 알리지 않았어요. 알리지 않았다면 상대방은 대리인과 거래를 하는 줄 알죠. 아차, 내가 현명했어야 했는데 못했다. 착오 취소 주장 못한다라는 뜻. 기출문제. 갑의 대리인 을이 대리 행위를 하면서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내가 의리요 했다. 을을 위한 행위로 본다. 착오 취소 주장을 못하는 취지다. 상대방이 대리인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이건 대리로 하는구나. 이랬을 때는 본인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이 말은 대리 효과가 발생한다. 이런 뜻입니다. 대리행위 하자. 의사 흠결, 사기강박, 악의, 과실에 하는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 기준. 그래서 대리인 행위설 이렇게 말하잖아요. 대리의 본질 하면은 대리인 행위설, 대리인 행위한다. 본인 행위한 게 아니라. 보험자 법률행위에서 공박은 본인, 무경험, 경솔은 대리인 표준. 공본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공박은 본인, 공본 이렇게. 공박은 효과적인 측면이잖아요. 효과적인 측면이니까 누가 가난하냐, 누가 정신적으로 공박하냐 이런 것이고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바로 경솔, 무경험 이런 요소죠. 그래서 그것은 대리인 표준, 공본. 대리인의 능력, 대리인 행위 능력에 미워하지 않고 본인 대리인이 제한 제 이유로 상대방에게 대리 행위를 취소 못한다는 의미다. 복대리인도 행위 능력에 미워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고요. 대리인 하자의 법률관계. 요게 본인 갑의 대리인 을이 본인을 대리해서 병과 계약을 했는데 대리인 표준이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공박 본인. 이건 좋은데 최근에 떠 있는 게 바로 뭐냐. 반사회적 이중매매를 대리인을 통해서 하더라. 반사회적 이중매매. 그러니까 엑스토지를 이 대리인이 사는데 그게 일 매수인한테 팔린 걸 알아요. 알면서도 매도인을 꼬셔서 적극 가담해가지고 대리인을 합니다. 근데 본인은 몰라요. 대리권을 줬던 제2 매수인으로서의 본인은 대리인이 이렇게 하는 줄 모른다. 그래도 대리인을 기준으로 해서 반사회성을 따진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대리라는 게 그거단 말이에요. 효과사를 네가 결정을 해라 라고 자격을 줬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세 번째 줄에 대리행위 하자 유무는 대리인 표준. 그래서 설사 본인이 그런 사정을 몰랐거나 반사회성을 야기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매매계에 가지는 사실에 반한다는 103조 위반의 장애사유는 있다. 103조 위반. 그래서 제2 매수인이 몰라도 소유권 취득 못할 수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최근에 이게 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행위 취소와 관련돼서도 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좀 채권 취소 쪽에서 한번 보도록 하죠. 기출은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하도이나 효과는 효과 문제니까 본인한테 귀속이 되고 예외 이 조항은 말씀드렸죠. 구체적 적용. 착오 이야기는 그렇게 이제 출제는 안 됩니다. 착오를 대리인 표준한다 이런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사기 강박이 매우 중요하죠. 사기 강박. 그래서 병이 사기 강박을 했다. 그러면 상대방이 사기 강박을 해가지고 을이 사기 당했다. 이때 갑이 직접 계약을 취소를 합니다. 을이 사기 당했다면 을은 별도의 특권이 없다면 취소 불가하고요. 자, 을의 사기 강박, 갑의 대리인의 사기 강박은 갑이 사기 강박한 거죠. 대리인의 사기 강박은 상대방의 사기 강박이고 피용자 사기 강박은 제3자 사기 강박입니다.
이럴 때 상대방 쪽에서는 의뢰 사기항박 당하는 상대방 쪽에서는 본인이 사기항박 안 했어도 본인의 지부지를 묻지 않고 그냥 취소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110조 1항에 상대방 사기항박이다. 왜? 이건 대리인 사기항박이니까. 그래서 본인 갑의 지부지를 불문하고 병은 언제나 취소 가능. 대리인의 사기항박은 110조 1항이다. 1항. 피용자 사기항박은 110조 2항이다라는 거. 그래서 대리인은 상대방을 동의할 수 있는 제3자로서 상대방 사기항박으로 처리된다. 갑이 사기항박을 했다. 본인 갑이 사기항박을 했다 했을 때는 뭐 그래서 상대방이죠. 그 효과의 상대방이기 때문에 대리인이 알았다 몰랐다 관계없이 병은 언제나 취소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자담보 책임 문제는 참고로 하되 뭐 본인이 어떤 엑스토지를 그 사라고 지시를 했어요. 지시를 했는데 엑스토지에 그 하자가 있음을 그 모르고 과실이 없어야만 담보 책임을 추궁할 수 있거든요. 하자담보 선임 무과실이기 때문에. 근데 갑이 그 사실을 알았고 알 수 있었는데 대리인은 이걸 몰랐다 하더라도 그것을 주장을 못한다라는 거다. 대리인의 부재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래서 본인의 악의 유과실, 하자담보 책임을 주장하지 못한다. 뭐 대리인이 악이나 과실이 있다면 역시 그 효과 자체를 대리인을 표준하기 때문에 본인은 담보 책임을 추구하지 역시 못합니다. 이것도 못한다. 일단 이 부분은 하자담보 책임보다 사기항박 쪽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폭리행위보다 103조 쪽이 더 중요합니다. 폭리행위 쪽은 다 알아요. 공박 본인 표준 다 외우고 있어요. 그래서 반사회적 그 이중매매의 경우에 반사성도 대리인 표준이다. 이쪽을 더 주의를 해 주셔야 할 겁니다. 대리권 문제 118조는 뭐 범위가 불명확한 경우에 적용되고 관리행위는 가능하고 처분행위는 불가능하다. 처분행위는 할 수 없다. 관리행위는 보이게 한다. 보이게. 해제 처분 면제는 형성권으로서 처분행위 불가능하다. 잔대금 수령하는 거나 이 행기를 연장해 주는 것은 관리 차원이라서 저에 관해서 그 수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저런 건 가능하다라는 거. 갑이 기출된 걸 보면은 갑이 을에게 재산 관리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를 했는데 대리권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을은 갑의 주택을 수선하기 위한 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수선하기 위한 공사계약은 뭐예요? 보존행위. 갑의 예금을 본인의 예금을 주식으로 바꾸는 거. 요즘 주식 좋다. 예금은 금리가 약하니까 주식 좋다. 성질이 변화되는 이용행위는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성질을 변화시킨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고 소비자 계약의 체결의 대리권 그러니까 돈 빌려와라. 돈 빌려라. 또 돈을 빌려줘라. 이런 것은 계약 내용 이루는 기한을 연기하고 이자와 임금을 수령할 권한, 이건 관리 차원이라서 가능하다. 갑소유 엑스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 체결할 대리권 수여받은 을이 매수인 병으로부터 잔금을 받았다. 특별 사정이 없는 한 을이 잔금을 갑에게 전달치 않았다 하더라도 병의 잔금 지급 채무는 소멸한다. 잔대금 받는 거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가로치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즉 본인한테 본인 계좌를 불러줬어요. 신한은행 계좌 번호 딱 정해주지 않았다면 대리인한테 줬어도 잔대금은 다 지급한 걸로 본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중요한 거다. 특별 사정이 없다면의 뜻이 그런 뜻이다. 라는 겁니다. 대리권 제한 119조 각자 대리에 대한 공동 대리, 그 다음에 124조 재계약 상방 대리. 119조 본문에서 각자 대리 원칙, 단서에서 법률이나 수권행위 다른 정함이 있는 때는 공동으로 해야 한다. 공동 대리에서 공동의 의미는 의사 표시 공동이 아니라 의사 결정에다 동그라미, 결정 공동 아실 거고, 친권은 공동행사 하도록 돼 있죠. 909조 법률의 규정입니다. 이게 920조 2라는 법조문 자체를 여러분들한테 출제할 경우가 있어요. 친권자가 부모잖아요. 부모가 공동 명의로 하는데 사실 그 부모 간에 의사의 합치는 안 해요. 의사에 반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표시를 공동으로 했다. 명의가 공동이다. 하면 상대방이 선일 때는 효력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공동명의 의사의 반 효력이 있다. 선이 효력이 있다. 이렇게 외우라는 거. 해석상으로는 선이 무과실까 요합니다. 그러나 법조문에서는 선이만 되어 있다는 점. 자기가 쌍방대리 금지 원칙. 이해상반행위 금지 취지에서 대리인의 자기가 쌍방대리를 금지하는데 허락을 했다든지 채무이행은 가능하다 이렇게 알려졌죠. 허락과 애초부터 하라고 했어요. 허락 또는 허락하지 않더라도 이미 정해진 것을 결제하는 것에 불과한 채무이행은 가능하다. 이해상반행위 금지 취지가 64조 법인과 이사이익 상반 이해관계 검사 청구에서 특별대리인 선임 14조 사단법인이 그렇죠. 자기와 관계사항을 의결하고 있어요. 그럴 때는 자기는 빠져야 돼. 의결권에서 빠져야 된다. 의결권 없다. 결의권 없다. 921조 여러분 혹시 알지 모르겠지만은 친권자와 자녀의 이해상반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된다. 이런 게 나옵니다. 친권자와 자녀의 이해상반. 그래서 형식적으로 판단한다라는 것도 공부를 깊이 한 사람 한 분은 알 겁니다. 형식 판단설. 다음 페이지. 기출된 거. 다툼이 없는 채무이행의 경우 다툼이 없어야 돼. 다툼이 있으면 안 돼. 다툼이 없는 채무이행. 기존의 법무관이 결제하는 것이므로 본인 허락 없이도 가능하다. 주식의 명의에서 주식을 양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주주 명의를 주주 명부에서 바꿔야 하거든요. 주식 양도한 사람은 빠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대신해줘도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명의에서는 양수인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또 쌍방이 또 가능하다는 거. 그러니까 쌍방을 대리할 수 있다는 거. 명의에서 대리인이 쌍방, 양도, 양수인을 다 대리할 수 있다. 양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주 명부에 이름 바꾸는 것은 그것은 이제 이행하는 것에 부과한 거다. 경계, 대물변제, 다툼이 있는 동그라미, 있는 선택채무, 선택 동그라미, 또 미도래, 미 이런 것들은 다들 다툼이 있잖아요. 도래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것을 다 이행합니까? 변제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소유권 연등기 신청 이것은 매매계약을 체결해가지고 결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뭐 쌍방이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법무사가 쌍방 대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갑으로부터 예금 인출의 대리권을 부여받았는데 그러니까 갑한테 내 통장에서 돈 좀 빼오세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을은 갑한테 또 채권이 있어요. 그래서 채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결제하는 것은 가능하다라는 거. 을이 갑의 예금을 인출해서 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거. 변제 동그라미, 변제 충당하는 이행이란 측면에서 이것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문제. 이행이다. 그 변제하면 이행. 자기 계약적 성격이죠. 그 다음에 일반적 소멸원인 120조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성파, 사망, 성년 소견 개시, 파산. 690조는 위임이죠. 위임도 이런 논리죠. 사망, 사성파 이런 논리가 됩니다. 위임 종료 사유. 특수한 소멸원인 임의대리의 특수한 소멸원인 원수. 원인관계 소멸 수권행위 철회. 이렇죠? 원인관계 소멸 수권행위 철회. 장래효입니다. 장래효. 위임이 종료하면은 장래향에서 소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가지고 있던 대리권은 장래향에서 소멸하는 거예요. 그런데 위임이 무효 취소됐다. 이러면 어때요? 처음부터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는 것이니까 이때 수권행위에 영향을 입히느냐, 그리고 이미 행해진 대리행위에 영향을 미치느냐, 이 문제가 수권행위 유무인설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수권행위 유무인설의 문제가 된다. 그 다음에 1번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 이거 상당히 중요한 문제. 이것도.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 있잖아요. 상대방 쪽에서 본인에 대해서 이행을 구할 때 자기하고 거래를 한 대리인의 대리권 존재 사실을 입증해야 됩니다. 존재 사실을 입증해야 된다. 그래서 대리권 있다는 점에 대한 책임은 효과를 주장하는 상대방 쪽에 있다. 상대방 쪽. 상대방은 동그라미. 상대방은
그런데 이 거래가 이런 부동산 거래가 되고 등기가 문제가 된다 하면은 등기 추정력이라는 게 있어요. 자, 봐보세요. 일단은 갑은 을에게 그 자기소유 아파트에 대해서 매매계약 체결에 대한 대리권 수여. 이에 따라 을은 갑을 위하여 병과 계약을 체결했다. 병이 갑에게 이전 등기 구할 때 을의 대리권 존재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상대방 병이 집니다. 대리권이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 책임은 효과를 주장하는 측에게 있다. 을이 병으로부터 받은 매매 대금을 유용할 배임적 의도를 갖고 있었고 병이 이를 알았다면 비진입 표시로서 무효가 돼가지고 본인은 그 매매의 무효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만약에 부동산에 대해서 그 등기가 격려됐다. 등기가 격려됐어요. 격려됐을 때 등기의 추정력이 있어요. 등기 추정력. 등기의 추정력에 의해서 이 을에게 대리권 존재 사실이 추정이 돼요. 대리권 존재 사실이. 대리권이 있다라는 사실이 추정이 돼가지고 현재 등기 명의자 병이 보호가 된단 말이에요. 등기. 그래서 대리권 부존재에 대해서 갑이 입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등기가 됐을 때는 등기 추정력에 의해서. 근데 이 사안에서는 등기가 안 된 상태죠. 등기를 이행해달라 할 때는 병 쪽에서 을이 대리권 존재합니다. 이것을 입증을 해야 된다라는 뜻.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다라는 점. 을이 병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유용할 배임적 의도를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대리행위에 영향이 없어요. 원래. 다만 상대방이 알아가 알 수 있었다면 비진입 표시로서 무효화시킬 수 있다라는 점을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복대리, 대리인의 보행과 책임. 임의대리, 법정대리 나왔는데 복임권 원칙적으로 없다. 다만 승낙 또는 부득이한 사유. 그 다음에 복임에 대한 대리인의 책임. 임의대리인 스스로 선임한 것과 본인이 지명한 때. 임의대리인 스스로 선임했을 때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가지고 했을 때 선임감독상 과실 책임만 진다. 그 다음에 본인의 지명에 따라 선임했을 때는 책임이 더욱더 더 좀 가벼워지죠. 그래서 불성실하고 부적임임을 알고도 통지를 해태하거나 또 해임을 해태했을 때만 책임을 진다라는 거. 해임 동그라미 해보세요. 해임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대리인은 복대리인 해임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리인과 복대리인 사이에 위임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복대리예요. 그 다음에 법정대리인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있어요. 본인이 선임된 자가 아니고 사임도 함부로 못해요. 아버지 아니기 마음대로 친권 사퇴합니까? 마음대로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남한테 일을 시킬 수는 있다. 복임에 대한 책임 원칙 무과실 책임을 진다. 그래서 모든 책임을 진다라는 거. 무과실 책임 122조 본문.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했을 때는 어떻다고? 이것은 선임감독상 과실 책임만 진다라는 그 논리 아셔야 됩니다. 기출문제 4개를 뽑아봤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갑이 을을 대리인으로 선임을 했다. 선임했단 말은 위임, 그러니까 임의대리인. 임의대리인 갑은 을은 갑의 승낙이 없더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선임할 수 있다. 승낙 없더라도, 그러니까 승낙 또는 부득이한 사유니까 이 말이 맞다라는 것을 연습해 둬야 되고, 임의대리인은 승낙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 하나요 예외적으로 가진다. 따라서 임의대리인에게는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없다. 그러나 법정 대리인은 있어요, 없어요? 원칙적으로 있다. 갑이 채권자를 특정하지 않은 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을 하면서 돈을 빌려와라 라고 을에게 위임. 그러면 을이 어때? 임의대리인이다. 이럴 때 갑의 의사 속에는 복대리인도 네 마음대로 선임을 해라라는 승낙도 포함되어 있다고 봐요. 옆에다가 하나 쓰세요. 판례 있잖아요. 오피스텔 분양 업무. 오피스텔 분양 업무는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명시적인 승낙이 본인한테 없다면 이것은 무권대리 된다는 거예요. 복대리인 선임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오피스텔 무슨 업무? 분양 업무. 4번 법정대리인은 저사상 행위에 대해서 복임권이 있다.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복임권이 있다. 전 책임으로 복임권이 있다. 지가 되고 싶어도 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기출문제다. 다음 페이지에. 표현대리는 3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1번 그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대리를
적어 놓으세요. 수권 대리. 그 다음에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를 월권 대리. 129조 오른쪽에 이것을 멸권 대리. 이렇게 표현을 해요. 표현한다. 그 다음에 이제 무권 대리 관계 적어 놨는데, 110, 그 중요도는 어디가 제일 높다? 116조가 제일 높은데, 일반적인 사항이 또 문제가 또 되는 것이 과시상계 안 된다.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4페이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1번 수권 표시. 사회통념상 대리권 수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승낙 무기난 때 대리권 수요 표시로 보더라. 그러니까 명함 줬다. 이런 경우도 수권 표시가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직함의 사용 무기인. 파출 수납. 이 경우는 수권 표시로 보지 않는다. 파출 수납. 은행에서 그 사람들, 그 고객을 관리하기 위해서 파출 수납인을 보내죠. 보내는데 파출 수납인이 자기가 이 돈을 다 그 은행에 입금 안 하고 다 써버렸어요. 이랬을 때 그 고객이 파출 수납인한테 대리권 수여함을 표시한 거 아니냐 해가지고 은행에 대해서 표현들이 주장할 때 파출 수납 자체는 수권 표시로 보지 않았어요. 따라서 권한 없는 파출 수납인에게 한 변제를 가지고 125조 표현대로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고요. 법전에서 책임이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직접 효력이 생긴다 이게 아니라 책임이 있다라는 거, 이행 책임이다라는 거. 선임 오가실 전제로 본인은 손해그 조정수단으로서 과시상계를 주장할 수가 없다. 이행 책임이 있고 손해상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125조는 임의대리만 적용되고, 그 다음에 1번 수권 표시가 있어야 된다. 수권 표시에 대한 표현들이 선임 오가실에 된다. 상대방. 옆에다가 악의 과실은 본인 입증 여기 나오고요. 표현대로 성립되어 본인이 계약상 채무를 부담해요. 이럴 때 좀 깎아달라 할 수 없단 말이야. 과시상계를 주장해서 채무의 감액을 주장할 수는 없다.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죠. 아니 표현대리라는 것은 상대방이 선의인데 무과실일 때 본인한테 이행책임 구하는 건데 무슨 뭐 과시상계 같은 거 이야기 될 수 있냐. 과시상계에 있어서의 과실은 약한 과실설, 약한 부주의에 불과하고 선의 무과실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따라서 그런 논리 가지고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행 책임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손해액의 조정 수단으로서의 과시상계가 적용이 될 수가 없다라는 취지예요. 알겠습니까? 표현대리하고 그게 뭐가 있냐면은 두 번째 과시상계 적용 안 되는 거 표현대리 손해배상 예정 두 가지 알아둡니다. 세 번째 보증채무 이행 청구 이런 세 가지 경우는 과시상계가 유추되지 않는다는 거. 권한한 표현들이 자, 그 권한 그다음 외의 법률행위 정당한 이유 그 권한 속에 들어가는 거 많다. 기본대리권 해가지고 쭉 나오죠. 복대리권 들어간다는 거 알아야 되고 뭐 사실행위는 세모표예요. 항상 되는 건 아니고요. 세모표 사자권 이런 것은 들어간다. 그러니까 사자권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행위가 들어간다라는 이런 이야기죠. 뭐 증권회사 뭐 지점장에게 뭐 이렇게 했을 때 투자 상담사 사건 이런 경우는 그 기본 대리권 안 되는 걸로 했죠. 일상화 대리권 들어가고 표시 대리권은 125조, 그 다음에 멸권 대리권은 129조. 125조하고 129조는 지금 표시 대리권하고 멸권 대리권인데 그것은 표시된 범위 내에서 그 다음에 소멸되기 전에 대리권 범위 내에서 했을 때 125, 129거든요. 그것을 초과해서 했을 때는 126조가 중복 적용된다라는 뜻이에요. 125, 126, 129, 126 이렇게 복대리권 된다는 거 알아두고 동종 필요 없고 정당한 이유 상대방 입증 책임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보통인 표준 보통인 밑줄하고 이성인이 아니다. 보통인 일반인을 기준으로 하고 이성인이 아니다. 임의대리 법정대리 모두 적용. 그러니까 법정대리가 바로 일상화 대리권 그 다음에 뭐 후견인의 권리 이런 것도 다 들어가죠. 후견인
일상가 대리 827조에서 일상가 대리권이 있고 832조에서 일상가사 채무에 대해서 연대 책임이 있는데 일상가사를 넘어선 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처분 행위에 대해서는 126조가 적용될 수 있다라는 거. 기출문제 몇 개가 있죠. 다 중요합니다. 이것은 다시 다 나올 수도 있는 것들이에요. 과거에 가졌던 대리권 소멸제에서 129조에 의해서 표현대리로 인정되는 경우 129조에서 표현대리가 되려면은 과거에 대리권이 있었고 지금 현재 대리권 소멸했는데 그 소멸되기 전에 대리권 범위 내에서 했을 때 129조가 적용될 수 있는데 그 범위를 초월해서 했을 때는 126조가 중복 적용된다. 뭐 엄청 나오죠? 시험 문제. 변리사까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처가 제3자를 남편으로 가장시켜 관련서를 위조하여 남편의 명의로 남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출받은 경우에도 남편에 대한 126조 표현도 요청돼. 이런 식으로 하면은 현명이 없다 해가지고 대리행위 현명이 없다 해가지고 원칙적으로 안 된다라고 합니다. 현명이 없으면은 안 된다. 제3자를 가장시켜가지고 뭔가를 하는 이런 경우는 안 된다. 다만 기본 대리권이 있고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126조 유추 적용을 할 수 있다. 이런 논리가 돼요. 3번. 그러니까 이것은 현명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3번 투자수익 보장약정에 강요받기 위반되어 무효인 이상 증권사 지점장에게 그와 같은 약정을 체결할 권한이 수여는 여부에 불구하고 약정 여전히 무효이기 때문에 표현대리 법리 준용될 여지가 없다. 표현대리 밑줄 긋고 거래안전보호 강행규정은 어떻다? 이건 더 센 거죠. 거래안전보호 논리가 강행규정한테 앞설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즉 대리행위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가 된다면 표현대리 안 된다는 거예요. 선이 뭐가시라 하더라도. 이런 논리는 35조 쪽에서도 봤었죠. 법령에 정한 절차 위반의 그 대표권 행사에 있어서 표현대리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 봤죠. 안 되고 뭐만 된다? 35조 1항에 법인의 불법행 책임만 성립할 수 있다. 이거 봤었죠. 4번 비법인사단이 교회 대표자 총유물인 교회재산의 처분. 총유물인 교회재산 처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276조 1항 총유물 자체 관리 처분 행위 어떻게 해야 돼요? 총회 결의로 하라 하죠. 총회 결의를 하라고 하는 276조 1항은 무슨 규정? 강행규정. 총회 결의를 하지 않고 대표자 자신이 개인적으로 했다. 개인적으로 스스로 했다. 강행규정 위반이죠. 이때 상대방은 어떻다고? 교회에 대해서 표현대리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없다. 총회 결의를 얻지 않아서 월권이다. 이런 주장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몇 조가 돼야 돼요? 35조 1항 법인의 불법행위 유추 적용. 이때 상대방이 악의 중과실이 있다면 보호 가치가 또 없다라고 보죠. 35조 1항 쪽에서. 5번 126조의 표현대로 인정되려면 대리행위의 상대방이 대리행위가 대리권 범위 내에 있다고 믿고 그와 같이 믿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을 거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 바 있고요. 정당한 이유의 유무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판정. 옆에다가 변론 종결시까지 사정을 따지는 것이 아니다. 대리행위 당시만을 내 사정을 기준으로 한다. 대리행위 다음 페이지 대리행위 성립의 사정은 고려할 것이 아니다. 별것 아닌데 엄청 많이 나오죠? 시험에. 그 다음 7번은 이제 표현들이 적용될 만한 그런 사안이죠. 이것은 소의 갑이 원고 본인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이 많아요. 주민등록, 주민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기권리증을 사용하여 원고 본인임을 사칭하고 원고 가장에서 근저당 설정을 했어요. 그러면 저 피고은행과 이 사건 근저당 설정 계약을 체결했을 때 돈을 갚지 않았을 때 그 피고은행이 원고 본인에게 이행을 구하고 근저당권 실행을 하려고 할 때 원고 본인은 나 이런 적 전혀 없다 해가지고 이게 근저당 설정 무효다 이런 주장할 때 경우에 따라서 저런 경우는 기본적으로 뭐라고? 이것은 이제 현명이 없기 때문에 무권대리 되는 것인데 무효가 되는 건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유추 적용될 수는 있다. 기본대리권과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뭐 이런 논리예요. 그래서 뭐 저런 식으로 출제되는데 뭐라 할 게 없어서 그냥 이런 것도 이렇게 출제가 되더라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가장하고 사칭 가장 나오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표현의 성분을 따질 때 원칙으로는 116조는 안 된다며 이것은 현명주의 위반이기 때문에 안 되는데 다만 유추 적용될 수는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3번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이 대리권 있다가 없어진 경우다. 상대방이 선임 무과실은 보호된다. 애초부터 아예 없다 하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에 그러니까 문회장이 죽고 나서 문회장이 이제 대리인을 선임을 했어요. 근데 문회장이 죽었어요. 본인이 자기 집을 팔아서 뭐 부채를 해결하라고 했는데 대리인이 그 스스로 하지 않고 복대리인을 선임했어요. 그러면 대리권 소멸 후에 그 복대리인을 선임했기 때문에 그 복대리권은 무효가 되거든요. 원래. 그렇다 하더라도 그 복대리인과 거래하는 상대방은 모를 수 있죠. 모르는 과실이 없을 수 있고. 그래서 선임 무과실 상대방이 보호된다라는 거. 119조 유추 적용 된다. 뭐 이론적으로 수권이 자체하자의 경우의 문제. 이건 좀 교과서 보면 되게 어렵게 보이죠. 수권이 자체하자. 수권행위 자체에 그 무효 취소 사유가 있다 했을 때 무효를 주장하거나 취소했다면은 수권이 소급에서 무효잖아요. 소급에서 무효니까 그 이후에 대리인이 대리행위 했다면은 애초부터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대리행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119조가 적용될 수가 없는 거예요. 상대방 선임 무과실. 그래도 이런 경우도 유추 적용하자라는 견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1번 갑이 을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는데 을이 파산 선고 받았다. 대리권 소멸이죠. 127조.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에 관한 129조는 임의 대리권 소멸된 경우가 아니라 법정 대리인의 대리권 소멸. 예컨대 미성년자가 본인이에요. 본인. 근데 19세가 이제 기준이 되는데 19세 미만일 때는 법정 대리인의 대리권이 있죠. 근데 19세가 넘어섰을 때는 법정 대리인의 대리권 소멸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모르고 과실이 없어요. 이럴 때는 129조 표현들이 유추 적용이 아니라 적용될 수 있다는 거. 표현들이 성립 시의 법률관계. 본인 상대방과 책임을 부담한다. 표현들이 주장권자, 이 본인이죠. 상대방이죠. 상대방이 주장할 수 있고 동그라미 철회 가능하다. 왜? 표현들이 무권대리이기 때문에 134조는 적용된다. 본인 측에서는 적극적으로 효과를 주장할 수는 없고 추인 거절해도 상대방이 표현대리 입증하면은 책임져야 됩니다. 자, 추인 거절 밑줄 어때요? 역시 표현대리도 무권대리이기 때문에 추인 거절권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논리를 말씀드리고 보호되는 상대방 무지 중요합니다. 표현대리에서 보호되는 상대방은 누구예요? 대리 행위에 직접 상대방만을 말하지 전득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전득자는 그 상대방과 거래한 전득자는 상대방이 대리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행위가 표현대리 행위가 아니죠. 직접 상대방. 옆에다 적으세요. 그러면은 어음행위 쪽에 문제 되는데 자, 배서 위조 적어보고 배서 위조의 경우에 표현대리 직접 상대방은 피배서인. 배서 위조의 경우는 표현대리에서 보낸 상대방은 피배서인이고 그 다음에 피배서인으로부터의 전득자가 아니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보증위조. 보증위조의 경우 어음 보증이 위조가 됐을 때 이 말이야. 어음 보증은 누굴 위한 단독행위다? 발행인을 위한 단독행위다. 그래서 발행인이 바로 직접 상대방이 된다. 좀 외워두세요. 무권대리 규정의 준용. 그래서 본인은 추인할 수도 있다. 본인 상대방이 표현대리 입증할 이유 있냐? 추인하겠다는데 상대방의 최고 철회 다 가능하다. 어차피 무권대리 성질이기 때문에 무권대리인과 상대방 뭐예요? 135조 적용되지 않는다가 통설. 무권대리인의 책임에 관한 135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통설, 부정서의 자수설. 즉 표현대리 성립에 의해서 본인한테 책임 물으면 되고 그 선택적인 책임 물을 필요 없다. 본인과 무권대리인 간 내부적인 관계에서 계약 위반이나 불평의 선행상 책임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무권대리는 불확정 무효의 법률 행위를 확정화시키는 구조다. 누가 확정을 시키느냐.
그래서 네 가지 외우세요. 추인, 최고, 철의 책임. 네 가지로 돼 있어. 이 논리 자체가. 추인, 최고, 철의 책임. 추인은 130조, 그 다음에 최고는 131조, 철에는 134조, 책임 135조. 추인과 추인 거절권 나와 있고 넘어가세요. 넘어가서 이건 보면 알 수 있는 것들. 쭉 132조 추인 거절의 상대방은 누구다? 상대방에게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상대방에게 하지 아니하면 상대방은 무권 대리인입니다. 무권 대리인. 그 다음에 무권 대리인의 직접 상대방 그 승계에게 모두 할 수 있는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는 이제 그렇지 않다. 상대방은 알기까지 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해야 돼. 상대방 동그라미, 상대방. 그러니까 이게 바로 쳐놓은 내용은 뭐냐면은 모두한테 다 할 수 있어요. 무권 대리인, 또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 그 다음에 상대방의 승계인 다 빵빵빵빵 다 할 수 있는데 무권 대리인한테 해놓으면은 상대방이 알기까지는 추인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하고 추인의 효과를 알지 못한 상대방은 알기까지는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추인의 소급표 원칙, 제3자 권리 해야지 못한다. 계약으로 소급해지 가능하고. 최고 철회 131조, 134조인데 15조, 16조 비교하시고. 그 다음에 131조는 뭐 물어보는 거야 뭐 선악 불문 아니겠어요? 물어보는 건 선악 불문이고 추인 거절 간주 발신주의라는 거 확정 무효 됐으니까 이제는 본인 추인 불가. 누가 확정시키느냐 이런 논리. 3, 4조 무권대 행위가 본인의 추인에 의해서 확정 유효되지 않았을 때 선의 상대방은 철회할 수 있다 이거죠. 상대방이 확정 무효화시킬 수 있다. 본인이 추인해버리면 확정 유효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상대방은 처리 못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빵빵 먼저 누르느냐의 문제다. 1번 을은 갑의 X 건물에 대해서 갑의 대리인으로서 병과 계약을 했는데 을에게는 대리권이 없었다. 갑의 X 건물에 대해서 갑의 대리인으로서 병과 계약을 했어요. 상대방 병이 갑의 요구에 따라서 대금을 전부 지급을 했을 때 갑의 요구, 갑 동그라미 본인 요구, 묵시적 추인이 되겠죠. 묵시적 추인. 아니, 본인이 무권 대리인데도 그냥 돈 달라 했어요. 돈 줬어요. 돈 받았어요. 묵시적 추인. 특별 사정이 없는 한 병은 갑에게 이전 등기 구할 수 있다. 묵시적 추인이니까 확정 유효. 확정 유효니까 이전 등기 구할 수 있다. 을은 갑의 X건물에 대해서 갑의 대리인으로서 병과 계약을 했는데 을에게는 대리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불확정 무효 상태에서 병 상대방이 선악 불문하고 상당기간 정해서 갑에게 추인적 확답을 추구했음에도 바라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추인 거절 간주 옆에다가 확정 무효. 확정 무효이기 때문에 이제는 추인도 못하죠. 3번 을은 갑의 X 건물에 대해서 갑의 대리인으로서 병과 계약을 했는데 을에게는 대리권 없었는데 갑이 을의 대리 행위에 대해서 동그라미 을에게 추인의 의사표시를 했어요. 을에게 무권 대리인한테 했어요. 누구한테 하라고? 병한테 해야 될 것을 을한테 했다. 괜찮다. 다만 어떻다고? 거기 4번에 그 을은 갑의 그 X 건물에 대해서 갑의 대리인으로서 병과 계약을 했는데 대리권 없었다. 을과 병 사이에 계약이 체결된 후 갑이 을과 병 사이에 계약이 체결됐어요. 대리 행위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무권 대리죠. 무권 대리로서 무효죠. 원칙적으로는. 이 상황에서 본인 갑이 본인의 권리로서 그 정에게 또 팔아요. 팔고 등기를 해줬어요. 등기를 해줬을 때는 이 X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이제 정에게 갑니다. 정에게 가는데 다만 갑이 을의 대리 행위에 대해서 무권 대리 행위에 대해서 나중에 추인했어요. 추인하면 소급에서 효력이 있는 거죠. 네? 소급에서 효력이 있다 해도 어떻다? 병과 갑 사이에 매매만 된 거지 채권 행위만 된 것이죠. 따라서 정에 대해서는 추인의 소급표로서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정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거죠.
추인하더라도 동그라미, 추인의 소표가 있다 하더라도, 추인의 소표, 나중에 추인해서 효력이 있게 됐다 하더라도 정을 요약에 서있고 취득한다. 뭐 추인의 소표에서 제3자 권리 해야지 못하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이것은 그 물권이 채권에 우선하기 때문에 당연히 보호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뭐 이러한 논리도 알아두세요. 그냥. 5번 민법 134조는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의 대리인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다. 대리인한테도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주의합니다. 대리인한테. 예. 계약 당시에 그 선이어야 된다. 악이었을 때는 그렇지 않다. 135조 무권대리인 액세서를 부문하는 무과실 책임이라는 거. 능력자여야 된다는 거. 상대방 선의 무과실. 밑줄. 무권 대리인이 상대방의 악의 과실을 입증해야 됩니다. 판례 있습니다. 선택권이 아니라 상대방이다. 이게 법전에 있는 거고. 자, 선택지권 소멸시 기산점은 선택권 행사 가능한 시점. 그래서 판례상으로는 대리권 증명하지 못하고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에 이게 가능하다라고 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17년 여러분들 본 시험이 바로 이겁니다. 가변 무권 대리인 을은 이러한 사례 연구 문제가 되게 많아요. 많은데 이제 본 강의에서는 전문을 위주로 한 기출 분석이기 때문에 일단 맛만 봅니다. 갑의 무권 대리인 을은 갑 소유 엑스토지에 관한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갑의 이름으로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갑의 이름으로 밑줄. 갑의 이름이란 뭔 말이에요? 대리 행위로 현명을 해서 이런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무권 대리를 적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의뢰 표현 대리가 성립 인정은 하지는 않는다. 이거죠. 표현 대리는 인정 안 되니까 뭐 옆에다가 협의의 무권 대리 문제다 이 말이에요. 협의의 무권 대리. 본인 갑은 을 병을 상대로 추인할 수 있다. 자, 병을 상대로 추인해야 되는데 을을 상대로도 할 수 있다는 점을 물어보려고 한 거예요. 을을 상대로 해서 추인하면은 병이 알기까지는 추인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거죠. 갑은 을의 처분 행위와 사무소 위조 행위를 불문에 붙이기로 합의하는 등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매매 계약을 추인할 수 있다. 추인의 방법. 묵시적 추인 가능하다. 다만 여러분들 주의할 것은 무권 대리인에 대해서 형사 고소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또 상당 기간 침묵했다. 이것만 가지고는 묵시적 추인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합니다. 넘어가서 판례 한번 말씀드린 거죠. 그 다음에 3번. 을이 갑을 단독으로 상속을 해서 상속하면 좀 어렵죠. 자, 을은 무권 대리인인데 갑 본인을 상속을 했어요. 그래서 토지의 소유자가 되었다. 상속에서 소유자가 됐다. 그러면 을은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지 못한다. 왜 그럴까? 이게. 에? 지금 을은 지금 이제 무권 대리인인데 무권 대리 행위를 해놓고 나서 본인이 돌아가셔가지고 본인을 상속했어요. 그러면은 무권 대리인이 본인 상속했을 때 무권 대리인의 지위하고 본인의 지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본인의 지위에서 갖는 게 추인하고 추인 거절권이라는 재산권이고 그 다음에 무권 대리인으로서 이행 책임하고 손해상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권 대리인이 본인이 상속했다 하더라도 그 지위가 병존된다는 게 그 통설이거든요. 지위의 병존. 병존이 되기 때문에 이행을 이제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본인 것을 상속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추인 거절권을 뽑아들어가지고 이건 지가 한 행위를 무효화시킨다는 것은 뭐에 반한다? 신의 측에 반한다. 이런 논리 때문에 추인을 거절을 못한다. 이런 말이 맞다라는 말이죠. 어때요? 이해가 되나요? 신의 측에서 나오는 거. 병이 매매계약 당시 의뢰 무권 대리인을 알지 못했다면 선이라면 추인 있을 때까지 확실해질 때까지 을을 상대로 처리할 수 있다. 을 동그라미. 무권 대리인한테도 처리 가능하다. 이 134조. 시험장에서 을한테 가능한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여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안 된다. 병이 상당한 기간 정해서 추인력 확답을 채우고 있으나 갑이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추인 거절 간주. 확정 무효. 131조.
협의의 무권대리 법률관계 계약의 경우 해가지고 본인과 상대방 간 본인은 추인권하고 추인 거절권을 갖고 상대방은 최고 철회. 무권대리인과 상대방 간에는 135조 문제 책임 요건하고 책임 내용. 본인과 무권대리인 간에는 뭐 법정 채권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다. 한번 보시면 여러분 도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 권리 변동에서 무효화 취소. 법률 행위의 무효화 취소라는 거죠. 법률 행위의 무효화 취소. 무효인 법률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므로 그에 따른 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 행위 또는 책임불행 이유로 해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 무효인 행위, 허위 표시로서 무효인 행위에 의해서는 그 가장매매 매수인이 이행을 구할 수가 없어요. 이행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설령 어떤 다른 처분이 있다 하더라도 손해는 없는 거예요. 손해는 없다. 무효인 행위이기 때문에 이행을 구하지 못해서. 요 판례가 있습니다. 법무사와 관련된 이제 판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일부 무효 법리. 법리 일부분이 무효인 때는 전부 무효. 무효 없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일체성, 분할 가능성, 그 다음에 가상적 의사. 이런 세 가지입니다. 법률의 일부 무효에 관한 민법 규정은 법소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도 적용된다. 여러분들 시험 문제는 안 나왔는데 그래도 이걸 해 놓은 것이죠. 법소의 당사자 중간생략 등기에 합의가 있었다. 중간생략 등기에 합의가 있었다. 합의는 전체로서 일체성을 가진다. 그중 한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무효인 걸로 판명된 경우 남아서 합의가 이유인지 여부는 부3 실조의 정함에 따라서 정해질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 그 다음 2번 무효행위 전환 부38조 2번이 요건 구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환 의사가 있어야 되고 그 B라는 행위는 A라는 행위에 내포돼야 된다. 내포성. 전환 의사는 보충적 해석한다. 이 점을 주의하시고요. 혼외자는 인지로서 효력이 있고 타인의자를 출생신고한 경우 타인의자를 그러니까 혼외자의 출생신고는 인지로서 인정한다는 뜻이 있고 타인의 자를 출생신고하면은 무효인데 입양의 요건 구비하면은 입양이 된다는 뜻이고 상속 포기 기간이 석 달인데 상속 포기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포기하면은 포기로는 무효지만은 상속재산을 자기는 안 갖지 않겠다라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로 보겠다. 세 가지 알아두고요. 연착된 승낙 이런 건 뭐 연착이 된 승낙은 승낙 가치가 없지만 어때요? 청약으로 본다 이런 게 있고 비밀 증서에 의한 유언이 그 요건 구비하지 못했다 했을 때는 자필 증서로서 요건 갖추면은 효력이 있다 이런 1071조가 있다는 거 그대로 알면 되고 여러분 시험에서 이제 의외로 그 16년에 이런 문제 나왔어요. 징계 해임이 정당한 사유나 절차 흠결로 무효가 됐다. 징계 해임이 그래서 그것을 직권 해임으로 그 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직권 해임으로서의 효력을 발휘할 수는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징계 해임이나 직권 해임이나 지금 다 해임은 해임이기 때문에 그 내포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A로서 무효인데 B로서 효력을 가지려면은 뭔가 약한 걸로 효력을 가져야 되는데 둘 다 좋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징계 해임이나 직권 해임이나 다들 그 불리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전환이 되지 않는다는 판례를 문제화했다는 거예요. 교과서에 잘 안 나오죠. 안 나오는 내용입니다. 나머지 4개의 지문을 보면서 이제 잘 골라야 될 그런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매매계약 약정된 매매계약의 과다로 말미암아 그 불공정 범위에 해당한 경우라도 전환에 관한 규정은 적용될 수가 있다. 그래서 2010년도 판례라는 거예요. 재건축 사업 부지에 포함된 토지에 대해서 재건축 사업 조합과 토지 소유자가 체결한 매매 대금이 한 20억으로 돼가지고 불공정하다. 그러나 15억 정도라면 괜찮다라고 한다면 15억에 대해서 계약이 된 걸로 하자. 이런 취지의 내용이라서 출제가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2017년 8월 모의고사, 작년 8월 모의고사라는 뜻이에요. 변호사 쪽에.
로스쿨생들. 3번 무효행위 추인, 원칙 비소급표. 신분에 적용되지 않는다 밑줄. 여러분들이 판례가 혼인이 무효다. 그 다음에 입양이 무효다. 그래도 잘 살더라 하면 유효다. 그러니까 어때요? 무효행위 추인된다. 이러면 안 돼요. 139조는 재산행위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왜 어떤 점에서 안 되냐면은 생활 사실이 있어야 되고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측면이 있고 이것은 소급표가 있다는 거예요. 무효인 입양이나 무효인 혼인은 소급표가 있기 때문에 139조 적용 안 된다 이쪽으로 해야지 이거 뭐 대충 뭐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면은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분이 적용돼야 한다 옆에다가 그 소급표가 있고 그 다음에 생활이 있어야 한다 이런 측면. 1번 무효행위를 추인함으로써 새로운 행위가 성립한다. 무효행위를 사후에 유효로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스포시에 의해서 새로운 행위가 되는 거고 그때부터 그래서 소급표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 이미 법령이 취소된 경우라도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에 따라 2번 별표 잘 알아두세요. 예컨대 어떤 강박에 의해서 재산을 헌납을 했다고요. 강박에 의해서 어떤 재산을 김재규 씨가 헌납을 했어. 그래서 이제 나중에 어때요? 강박을 당했다 해서 취소를 하죠. 취소를 하니까 취소해서 그러면 뭐가 됩니까? 무효가 됐죠. 무효가 되니까 더더욱 어때요? 강박이 더 들어오고 이렇게 고문이 있게 되니까 알았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그러면 이게 바로 취소돼 가지고 무효화된 것을 인정하는 무효행위 추인이 됐냐 이런 논의가 돼요.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해가지고 여전히 취소돼 가지고 무효화된 거라서 유족이 대한민국 상대로 반환 청구할 수 있었다라는 논리예요. 다시 이미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라도 취소를 했어. 강박에 의한 취소를 했다고요. 취소하면은 무효됐죠. 무효되니까 더더욱 강박을 하니까 알았다. 인정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더라도 그 강박 상태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면 여전히 무효행위 추인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무효다. 여전히 무효라면 어때요? 무효에 의해서 반환 청구하는 것은 시간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반환 청구할 수 있었다는 뜻이에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이 갖춰진 경우 밑줄. 그게 바로 뭐냐? 강박 상태에서 벗어난 후 이런 뜻이에요. 근데 강박 상태에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행위 추인이 안 되는 거예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13년. 그 다음에 무효행위 추인에 관한 규정은 이게 강행 규정으로 무효인 경우도 추인의 요건만 갖춘다면은 가능하다라는 논리예요. 그래서 상법에 의하면은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 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죽을 사람이 서면 동의해야만 하는 시점은 보험계약 체결 시점까지다. 또 강행 규정으로서 위반한 보험계약 무효다. 그러니까 체결 시점까지다. 타인 생명보험 그 계약 성립 시에 그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없었어요. 그건 무효죠. 그러면 무효가 되고 확정 무효. 이것을 나중에 추인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추인한다는 이야기는 서면 동의를 한다라는 그런 개념인데 서면 동의는 결국 계약 체결 시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사후적인 이러한 서면 동의는 무효화돼서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을 갖출 수가 없는 사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반사의 질서 보험계약 법률행위 경우 추인은 부정되더라. 이거. 반사의 질서 이것도 세모 표시를 해놓으세요. 이게 다른 또 판례가 또 있어요. 또 하나가 또. 근데 원칙적으로는 추인 안 되는 것이고 무권리자 처분의 추인의 문제. 근거 방식, 상대방 효과. 기본 강의 때 이렇게 딱 엑스토지 그래가지고 멋들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엑스토지가 이제 그 갑의 소유인데 등기 관계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이제 등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을 명의로 이제 등기는 되어 있는데 엑스토지에 대한 물권 변동이 생기려면은 전자가 처분 권한자 채권의 물권의 유효 등기 유효되는데 채권의 물권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위조라는 것은 계약서를 만들었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을은 무권리자입니다. 무권리자가 어때요? 자기 이름으로 팔겠죠. 갑을 위해서 팝니까? 자기 이름으로 팔고 따라서 등기까지 해줬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을과 병의 채권행위는 타인권리 매매이고 그 다음에 등기 서류를 주고 잔금 받았다라고 했을 때 그 행위는 무권리자 처분행위라는 뜻이에요. 타인권리 매매는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무고일의 처분행위는 뭐라고? 무효죠. 무효인데 무효이기 때문에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자는 이 병이 되는 게 아니라 가백에 있는 거죠. 그러면 물권 변동이 실질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다고? 가부는 어떻다고? 이 병한테 이 행위를 요 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명시적, 묵시적 추인. 근데 이 추인의 근거가 뭐고 방식이 뭐고 그다음에 무권대리 쪽에서 하는 거 비슷해. 상대방 효과 무권대리 추인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 외우고 있는 거죠. 근거가 무무사, 살모사가 아니라 무무사. 사적자치 원칙이다. 무권대리 추인이다. 그 다음에 무효행위 추인이다. 옛날에 무권대리 추인 원리를 적용했는데 지금 사적자치 원칙. 내가 인정한다는데 누가 뭐래? 내 결정의 효과다. 이렇게 하는 거. 무권대리 추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권대리 본인이 추인하면 어때? 너네들의 행위는 내 것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 대금도 내가 받겠어 하는 건데 무고일의 처분행위 추인은 뭐냐면은 내가 그 소유권을 추구하지 않겠다. 다만 을한테 대해서는 뭐라고? 을한테 대해서는 침해 부당이득. 야, 너 돈 받은 거 줘.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무권대리 추인하고 그 다음에 무고일의 처분 추인 다르다 해서 최근에 사적자치 원칙 이쪽으로 많이 근거를 삼고 방식은 명시묵시 상대방은 뭐 병이나 을이나 다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효과는 아까 말한 대로 무권대리 추인의 경우는 이 행위 매매 효과를 받겠다라는 뜻 매매대금 나한테 줘라는 게 무권대리 추인인데 무고일의 처분행위 추인은 그게 아니라 내가 소유권을 추구하지 않고 을한테만 대금을 반환 청구하겠다. 근데 대금이 이제 마지막 쟁점이 뭐냐면은 얘가 괜히 이게 처분을 해가지고 남의 것을 관리했거든. 사무 관리했거든. 근데 관리사를 갖고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준사무관리라고 하거든요. 준사무관리 문제에서 이것을 준사무관리를 긍정할 거냐 부정할 거냐 이게 논의가 있는데 판례는 부정설이에요. 준사무관리를 긍정하게 되면은 을이 병에 대해서 받은 돈이 10억인데 실제로는 시세는 8억이야. 그러면 10억을 달라 할 수 있는 게 준사무관리 긍정설이고 사무관리에서는 다 줘 하는 거고 그다음에 불법행위나 부당이득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이럴 때는 이제 갑이 받은 손실의 범위 내에서 8억 달러 하는 이런 논리예요. 뭐 이런 게 근거는 그럼 프린트 보면은 근거 무무사 무효행위 추인 무권대리 추인 사적자치 원칙 최근 판례는 사적자치 원칙 방식 명시 묵시 추인 대상은 무고일의 처분행위지 타인권리 매매가 아니죠. 타인권리 매매는 채권행위죠. 채권행위. 상대방 무권리자 상대방 다 되고 효과 무권리자의 상대방에게 권리를 추구하지 않겠다는 의미고 무권리자한테는 침해 부당의 반환 청구 행사하겠다라는 거. 침해 부당의 반환 청구 행사. 옆에다가 적으세요. 준사무관리 긍정 부정 문제가 있다. 여기서 준사무관리 긍정 부정 문제가 있다. 뭐 시험 문제 여러분들은 좀 안 나올 가능성이 많겠지만은 판례상으로는 변제 수령 행위를 추인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무권리자가 변제 수령을 했어. 그러면은 채권자가 이것을 인정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추인 동그라미 추인 해적금 추인 추인은 뭐예요? 추인은 원칙적으로 뭡니까? 단독행위죠. 단독행위인데 단독행위는 조건 붙일 수 없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 경우는 상대방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해지조건부 추인도 가능하다라는 거. 왜 그러냐면 해지조건 추인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그래 인정할게. 좋아 네 소유권자. 다만 근데 내가 을한테 돈 못 받으면은 이 추인 안 돼. 추인 무효야.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 해지조건부 추인이 가능하다는 거. 추인은 원래 단독행위니까 조건 붙일 수 있어 없어요? 없지만은 이 병한테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해지조건 추인이 가능하다는 거 하시고요. 유동적 무효. 옆에다가 투기지역 매매. 투기지역 매매 아니겠습니까? 투기지역 매매에 있어서는 관할청의 허가를 얻어야 효력이 있는 거죠. 관할청의 허가를 얻지 않았을 때는 무효가 돼서 강행규정 위반인데 허가를 전제로 하는 그런 계약에서 협력 의무는 있다라고 이해하죠. 1번 당사자는 협력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예정계약 체결은 가능하다. 협력 의무는 있으니까. 일반적인 채무 불이행은 성립할 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선배 예정 안 됩니다. 협력은 부수 의무. 그래서 협력 의무 이행 안 했다고 해서 계약 자체 법정 해지할 수가 없다.
또 협력 계약 자체 부수 의무이기 때문에. 3번 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매수인이 허가 요건을 갖춘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매매계약서에 그 사람을 매수인으로 기재한 것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애초부터 허가를 안 받으려고 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 되기 때문에 애초부터 확정 무효가 된다. 처음부터 확정 무효. 최근 판례, 그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일정한 기간 안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로 약정했다 하더라도 약정된 기간 내에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계약 해지 등의 절차 없이 곧바로 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약정한 취지를 하는 등의 스페 사정이 없는 한 쌍문계약에서 이행기를 정하고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약정기간의 경과, 약정기간 경과 이래서 확정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다. 좀 기억을 해달라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취소. 그러니까 이런 건 좀 이제 기억하기가 좀 어려운 거라서 어려운 것을 뽑아서 냈는데 용케 이게 변리사에 또 나오는 것이다. 이게 16년에 취소권자 재착하 대성 해가지고 이제 보시면 되고 2번 취소 효과 141조 부문의 소급표 827조, 897조 입양 취소, 혼인 취소는 다 비소급표입니다. 또 변호사 시험 문제. 548조 1항 본문에서 계약 해제의 경우 계약 해제에 있어서는 어제 말씀드렸죠.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라고 돼 있지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게 진짜 소급표에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해서 직접효과설과 청산관계설이 있다는 거고 직접효과설이 소급적 구성을 인정하는 건데 그 물권 변동과 관련해서 두 가지 학설, 물권효과설, 채권효과설이 있다 이런 걸 알려줬죠. 직물채 이렇게 기억하라고. 직물채. 그 다음에 취소 후에 추인 이것은 김재규 유족 사건이다 이래가지고 취소 밑줄 하세요. 취소하면 뭐가 돼요? 무효죠 무효. 그러니까 취소 후에 추인 문제는 무효행위 추인의 문제가 되겠죠. 왜냐하면 추인 요건을 갖춰야 할 것이다라는 거고. 단서에서 제한능력자의 그 부당히 반환을 경감, 선악불문하고 현저히 반환, 제한능력자는 악이라도 현저히만 반환한다. 그 밑에 판례가 대단히 중요한 거라서 별표 쳐놓고 잘 이해를 해 두셔야 됩니다. 미성년자가 지금 카드 업자, 삼성카드 회사하고 이제 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카드 써가지고 어때요? 카드 가맹점으로부터 테레비 삽니다. 컴퓨터 삽니다. 그리고 카드사하고 가맹점 사이에는 또 카드 계약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무능력을 유래해가지고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취소를 했다. 그러니까 신용카드는 이제 안 쓴다라는 이야기죠, 이제. 신용카드를 끊을 때도 뭡니까? 미성년자가 그 동의 없이 했으면은 신용카드 계약은 취소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가맹점하고 지금 매매 계약은 체결해가지고 컴퓨터는 집에 있다 이야기예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그 카드 가맹점에서는 어디다가 카드 회사에다가 카드 대금 달라 해가지고 카드 대금 받았어요. 이랬을 때 과연 이제 미성년자가 얻은 이득이 뭐냐 이거죠. 그래서 미성년자는 여기서 그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취소했을 때 이제 부당이득 반환을 해야 될 텐데 그 매매 카드 업자가 카드 회사가 가맹점에 대해서 지급한 매매 대금을 카드 업자한테 돌려줘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매매 대금이지 컴퓨터가 아닙니다. 컴퓨터 물건이 아니라 매매 대금을 돌려줘야 된다 이거죠. 매매 계약은 있잖아요. 매매 계약은 효력이 있다. 왜냐하면은 이 케이스 자체가 얘가 월 60만 원 정도 그 버는 이 알바로 버는 사람이고 그 범위 내에서 그 부모의 처분 허락이 있다라고 봐요. 처분 허락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컴퓨터 매매 계약 자체는 효력이 있어가지고 그 자체는 가맹점과의 계약은 효력이 있어요. 효력이 있어서 컴퓨터는 괜찮은데 다만 컴퓨터 매매 계약에 따른 카드 대금을 신용카드 업자가 냈기 때문에 카드 업자가 손해를 보게 된 거다 그만큼을. 그리고
그 미성자로서는 뭔 취득하고 컴퓨터는 취득하고 그 이용 대금을 이 카드사에서 줬기 때문에 카드 이용 대금을 카드사한테 줘야 한다라는 거. 쭉 한번 봐두고 그 다음에 금전상의 이득이 뭐 현존 추정된다라는 점까지 알아둬야 됩니다. 현존 추정. 그 다음에 제한능력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141조 단서는 의사능력 흠결 이유로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는 때도 유추 적용된다는 게 판례고요. 선악 불문하고 현존익 반환이죠. 748조 1, 2항은 뭐예요? 748 1, 2항은 선의의자는 깎아주고 악의의자는 다 반환해라라는 거고 그 다음에 548조 중간에 나와 있는 548조는 어떻게 돼요? 그것은 해제 시의 원상 회복은 선악 불문하고 전부 반환이다. 그러니까 반환 범위가 제일 넓은 게 바로 해제 쪽이죠. 해제 시 원상 회복의 범위 548조 2항 선악 불문하고 원상 회복. 이때 이자 그 548조 2항에 나온 이자는 시행이자가 아니라 부당의 반환이다. 그래서 동시행 관계와 무관하게 당연히 발생한다. 상대방의 반대 부이행을 불문하고 당연히 발생한다. 취소 상대방 142조 상대방이고 제3자가 아니다. 법령이 취소를 전제로 한 소송상 이행 청구 이를 전제한 이행 거절 속에는 취소에서 포함되어 있다. 옆에다가 포함적 의사표시. 포함적 의사표시. 이게 시험 문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소 방식, 취소 방법 이것을 교과서에 나와 있는 안 나올 것 같은 이런 문제를 기본사항을 냈다. 명시하게 하는 건 아니고 취소권자 자신의 법률 효력을 처음부터 폐지하려고 하는 의사가 드러나면 된다.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추인권자, 추인권자는 140조 똑같아요. 다만 취소 원인이 종료한 후에 해야 된다. 정신 차리고 능력 회복한 후에 해야 된다. 법정의 동의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미성자는 성년이 되지 않은 경우 단독으로 추인을 할 수 없다. 추인하려면 어떻게 한다? 이 추인 자체에도 취소권 포기하는 추인 자체도 법정의 동의를 얻어서 해야 된다. 법정 추인 이야기 쭉 나와 있습니다. 전의, 경남, 양강 이렇게 있죠. 전부나 일부의 이행, 이행 청구, 경계, 담보 제공, 양도 강제 집행. 이행 청구하고 양도는 취소권자 양도한 경우만 그다음에 취소권자 이행 청구한 경우만 되고 그다음에 이러한 행위를 한다선 치더라도 전의경남, 양강 이런 거 한다선 치더라도 어때요?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이의 보류를 안 하고 이런 행위를 한 경우에 취소권 포기 간주 효과가 발생한다는 거. 6번에 단기 소멸. 추인 가능한 날로부터 3년. 추인 가능한 날이란 말은 취소 원인이 종료돼서 추인도 할 수 있고 취소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제척기간이고 직권조사사항. 옆에다가 소멸시효와 다르다. 소멸시효 기간은 항변사항입니다. 항변사항. 그 다음에 취소로 인하여 생기는 부당의 반환 청구권. 예컨대 때 취소하고 나서 부당의 반환 청구하죠. 취소는 형성권이고 부당의 반환 청구는 뭐예요? 형성권이죠. 취소는 형성권이고 부당의 반환 청구는 청구권이죠. 청구권은 뭐에 걸려요? 소멸시효에 걸리죠. 언제부터? 취소권 행사 시부터 별도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판례다. 즉 판례는 취소권 행사 기간 제가 146조와 취소권 행사로 인해 생기는 부당의 반환 청구권 별개로 본다. 취소권 행사 시부터 권리 행사 가능하다. 취소권 행사 시부터 권리 행사 가능하다. 뭐에 대한? 부당의 반환 청구에 대한. 안대와 관련된 조항으로서 406조 2항 그 사행위 취소권 766조 1항 뭐예요?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은 안 날로부터 3년이죠. 아는데 뭘 알아요?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한 날로부터 불법행위 한 날로부터 한 날이란 말은 10년. 법령의 조건과 기한 해가지고 개략적으로만 보겠습니다. 기출 위주로. 기출을 잘 해놨죠. 법령 효력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 불확실사실 성배에 의존케 하는 조건을 법률행위에 붙이고자 하는 의사가 있다선 치더라도 불확실사실 성배에 의존케 하는 조건 의사와 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조건 의사만 있다면 이건 동기에 불과하다.
조건 의사만 있다면은 표시하지 않았을 때는 동기다. 동기이고 동기는 내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조건은 내용이 된다. 조건은 조건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된다. 성취 효과 1번 조건이 성취됐다는 사실에 의해서 효과가 확정되었음을 주장하는 자는 성취를 입증해야 되고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정적분 채권 양도에서 조건 성취했다는 사실은 양도 효력을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 책임이 있는데 조건이 붙어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투려는 자가 입증해야 되고 뭐 조건에 친하지 않은 행위 이런 것들 단독행위, 신분행위 이런 것들이고 다만 단독행위라도 그 박스 처리된 게 보니까 채무면제 유증 이런 것들은 예외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가 있다. 이익이 되니까. 그리고 밑줄 상대방이 잘못 전제로 하는 정적근무 계약 해제 의사표시. 상대방한테 불리하지 않다. 너가 한번 이행하지 않는다면은 막바로 해제 효과가 생길 것이다. 정적건부로 생길 것이다. 의사표시 안 해도 생길 것이다. 이런 이야기 가능하다 이거죠. 해제는 단독행위지만은 상대방이 잘못 전제를 하니까 가능하다. 가정법상 행위에 대해서 유증은 예외다. 그 다음에 엄수표 행위는 보증은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보증은 예외적으로 조건부로 할 수 있다. 엄의 보증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조건권리 보호는 소극적 보호, 침해 금지. 당사자는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고요. 당사자는 침해해서 안 된다. 150조에서는 어떻다. 반신사적인 행위를 하면은 조건 성취나 불성취를 주장할 수 있다는 뜻이죠. 제일 밑에 줄 보니까 조건 성취를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당사자가 신의식 반해서 조건 성취를 방해를 하고 있어요. 불이익을 받으니까 성취 방해하니까 성취됐다라고 주장하겠죠. 조건 성취된 걸로 의제되는 시점 이게 시험에 나오더라. 조건 성취된 걸로 의제되는 시점 간주되는 시점이 언제냐. 신의식 반한 행위 없었더라면 조건 성취됐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이다. 추산되는 시점이다. 신의식 반한 행위 없었더라면 조건 성취됐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 조건부 권리지 않은 조건부 권리 침해 시에 불법행위 선행선 청구권과 150조 조건 성취 간주 주장으로 양쪽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적극적 보호 처상 보담 그 내용 알아두시고 처분 조건부 권리를 양도 담보 제공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담보를 제공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뜻. 그럼 끄트머리의 담보는 뭐냐? 조건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담보를 설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담보 설정이고 처분은 담보 제공하고 돈 빌려 쓸 수 있다 이런 뜻이다. 처상 보담. 그리고 장래 이행의 소가 가능하다. 바로 2번 앞에 나오죠. 장래 이행에서 이행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조건 성취에 대한 청구권에 대해서 채무자가 미리 채무의 존재를 다투기 때문에 이행기가 도래하거나 조건 성취됐을 때 이미 이행을 기대할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이행을 구할 수 있다.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미리 청구할 필요 옆에다 적고 미리 청구할 필요. 3번에 151조 불법 조건은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전체가 무효다. 부부관계 종료를 해줬거나 증여계약은 조건만이 무효가 아니라 전체가 무효다. 이거 어제 배웠죠. 103조에서 배웠다. 작년에 나온 문제. 조건 내용 자체가 무효이거나 조건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전부가 무효가 된다. 기성불능의 정지 해제가 있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이론을 푼다. 그래서 적용해보면 조건이 행위 당시 이미 성취, 기성이면 플러스, 정지면 플러스, 그래서 유효. 해제면은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니까 무효. 이렇게 돼. 정협부 화해계약 당시 그 조건이 성취됐다. 기성조건 플러스. 그러면 조건 없는 화해계약이다. 그 다음에 조건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다. 기성이 아니라 불능이죠. 마이너스. 그것이 해제에 마이너스다 하면 어떻다. 그냥 조건 없는 걸로 하자. 그러나 그것이 정지다 하면은 무효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무효가 된다. 그러니까 홀수로 나오면은 이렇게 무효가 된다. 기한에서 상계자가 상계 의사표시 하면서 시기를 붙이는 거 허용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상계 소고표가 있기 때문에 소고표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 법상 소고표가 있어요. 상계 한때 상계가 되는 게 아니라 상계 적상시에 소급해서 상계가 되는 건데 여기다가 이걸 붙이는 것은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허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불확실한 사실이 발생할 때를 이행기로 정해놨다. 표시한 사실이 발생할 때는 물론이고 발생이 불가능한 때도 이행기가 도래한 걸로 보더라. 불가능한 표시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이행 안 해도 된다. 이러면은 조건이 된다. 그런데 이행기를 연장하는 뜻에 불과하다. 이러면은 불확정 기한이다. 어떠한 법률행위에 불확정 기한이 주포관으로 붙여진 경우 패산이 없는 한 법률에 따른 채무는 이미 발생해 있고 불확정 기한은 변경이나 이행기를 유예한 것에 불과하다. 불확실한 사실이 발생할 때 이행기를 정한 때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사실이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도 이행기 도래로 봐야 된다. 소호표 약정 못한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기한의 포기는 가능합니다. 기한의 포기가 가능하고 상대방의 손해는 배상해야 한다 했죠. 기한의 포기는 소호표가 없다 돼 있고 포기한 때로부터 그 포기가 되는 거죠. 옆에다가 뭐라고 쓴다? 변제기 전에 변제. 채무자가 기한의 포기하고 갚는단 말이야. 변제기 전에 변제한다. 468조. 상대방의 손해는 배상해야 된다. 이런 논리가 똑같다 이거죠. 153조 이하고. 기한이 상실, 법정 상실, 약정 상실 둘로 나눴죠. 1번, 2번. 손감멸, 계파 이런단 말이에요. 담보의 손상, 감소, 멸실, 게을리, 파산. 자, 파산만은 빼고 최고시, 이행 청구시로부터 이행치에 된다. 파산은 파산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채무자 형성법에 의해서 막바로 지체가 됩니다. 저 채권자에게 즉시변 청구가 발생할 뿐 기한 도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의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 다만 파산의 경우는 기한 도래를 의지한다. 시험 문제. 법정 상실 사유로서 채무자 동그라미 무상 보증인 안 들어가고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 게을리, 파산. 약정 상실 사유. 냉장고 할부 매매를 하는데 할부금을 안 내면은 한 번이나 안 내면은 잔존 채무,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 즉시 청구 당해도 이의가 없다. 이렇게 약정한 경우의 문제다. 그러면 다 그 한 번이라도 안 내는 일이 발생을 했어요. 했을 때 나머지 돈에 대해서 모두 다 이행기가 당겨지는 거냐? 그 사실 발생 아니면은 나머지 돈을 달라고 말했을 때 당겨지는 거냐? 이런 말이에요. 그럼 그 사실이 발생하기만 하면 당겨진다는 게 뭐예요? 그 사실이 발생한 정지요건부다.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말을 해야만 당겨진다라고 하는 게 바로 형성권죠. 그럼 이행기가 당겨지면 어떻다고? 빨리 당겨져 버리면은 채권자한테 불리한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소멸시효가 빨리 진행해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정지조건부 형성권, 그러니까 정의형 이렇게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정형 이러니까. 그래서 형성권적으로 추정을 한단 말이에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바로 밑에 이행기가 빨리 도래하면 이행 지체 측면에서는 채권자가 유리하지만 밑줄 소멸시효 계산점 측면에서는 이행기가 빨리 당겨져 버리기 때문에 채권자한테 불리하다. 그래서 빨리 당겨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형성권적으로 추정하더라. 시험 문제. 기한이 상실 특이하거나 퇴산이 없는 한 형성권을 형으로 보더라 말이야. 형으로 보더라. 판례는 명백히 정지조건부로 특약하지 않는 한 후자로 추정한다. 조금 쉬었다가 이제 소멸시효 물권변동을 보겠습니다.